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수자원 관리에 대해 뭘 알고 있겠어? 여기 네덜란드에서 육지의 물인 강이나 하천 등의 순환을 연구하는 수문학 전문가인 여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운하 국가인 네덜란드만 수자원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은 한국에 방문하더니 돌연 그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티나 판 데르 베르프예요. 저는 11년 동안 수문학자로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청에서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댐 운영, 홍수 예측 모델, 수자원 관리가 제 전문 분야였어요. 무엇보다도 숫자와 데이터를 믿고 있었죠. 그게 제 세상이었어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세상. 아침 햇살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물 흐름 모델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제 사무실은 마치 안식처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드러운 리듬으로 두드리는 익숙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두 개의 컴퓨터 화면에는 암스테르담 운하의 수위를 추적하는 다채로운 차트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제 조직화된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마르티나, 다음 주에 서울에 가야 해요. 목소리가 제 생각을 가로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얀 스미트, 프로젝트 매니저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의 키 큰 몸은 벽에 느긋하게 기대고 있었지만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일인 게 분명했어요. 한강 프로젝트인가요? 저는 이미 그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며 물었어요. 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너무 멀고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제가 발견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공원으로 꾸며놓은 또 하나의 콘크리트 수로겠죠. 저는 제 회의적인 생각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어요. 많은 도시들이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인 홍수 통제 방법만 제공하는 걸 봐왔으니까요. 얀이 다가와서 제 책상에 두꺼운 폴더를 올려놓았어요. 그런 태도가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으로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체계적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수분 흡수 기능이 있는 옷들, 수질 테스트 장비, 그리고 격자 무늬 페이지가 있는 가죽 커버 노트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는 제 차분한 금발 머리를 정리하고 어깨를 펴고 있었어요. 데이터 수집, 문제 분석, 권장사항,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건 저를 한 번도 실패시키지 않았던 접근법이었죠. 로테르담, 코펜하겐,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 장비와 함께 짐으로 꾸린 무거운 회의감을 안고 비행기에 탔어요. 11시간의 비행시간은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질문 목록을 준비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평범한 강 시스템에 아마도 몇 개의 멋진 공원이 있겠지만 정말 혁신적인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저는 암스테르담에 완벽하게 설계된 풍경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깔끔한 운하들이 조직적인 패턴으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수자원 관리였어요.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은 수세기 동안 물과 싸우며 더 높은 벽, 더 강한 댐, 더 효율적인 펌프를 만들어 왔거든요. 서울이 세계 최고의 수자원 관리 국가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제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고향의 아름다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흘러갔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평화로운 운하, 풍부한 저수지, 든든하게 보호된 홍수 방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랐으니까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했어요.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도시와 분리시켰죠. 실례합니다. 음료 드시겠어요? 그 승무원이 제 생각을 가로막았어요. 물만 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얼마나 수문학자에 어울리는지. 비행기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동안 제 확신은 굳건했어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개선을 위한 권장사항 목록을 가지고 돌아올 거였어요. 서울은 그저 또 하나의 임무 측정하고 관리할 또 다른 강에 불과했어요. 한강이 제 경력에서 그저 또 하나의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은 물, 도시, 그리고 제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해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도전할 거였어요. 비행기가 공항으로 착륙하기 시작했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의 시스템에서 결함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두껍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암스테르담의 상쾌한 바람과는 전혀 달랐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바로 차이가 느껴졌어요. 제 폐가 여기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문을 통해 서울로 가는 동안 도시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끝없는 도로가 뻗어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가 정말 많았거든요. 지정된 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를 따라 건물들 사이 공간을 채우며 멀리 있는 언덕을 덮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 택시로 갈아타서 호텔로 바로 이동했어요. 초록색이 정말 많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와 강철만 기대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네덜란드어로 말했는데도 제 놀라움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멀리 보이는 넓은 수역을 가리키셨죠. 한강이에요. 그분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강을 처음 본 순간은 짧았지만 저는 몸을 바로 세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 보였거든요. 나중에 보고서에 이 관찰 내용을 추가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풀고 있었어요. 수질 테스트 키트, 특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트북, 현장 관찰용 노트북들이요. 모든 것을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하며 이 낯선 도시에서 익숙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자신감 있는 노크 소리와 함께 제 안내자가 도착했어요. 마르티나 씨군요. 저는 박민서입니다. 통합수자원관리센터의 책임자예요. 박민서 씨는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타고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검은 머리는 깔끔하고 단순한 머리끈으로 묶여 있었고 수자원센터 로고가 있는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럴 시간은 충분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먼저 우리 관제센터를 보여드릴게요. 통합수자원관리센터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안에는 한쪽 벽면 전체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큰 화면들로 덮여 있었죠. 숫자, 그래프, 지도가 한강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화면들을 지나가는 동안 박민서 씨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수위, 수질, 흐름 속도, 온도를 24시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우리 인공지능 시스템은 장마철에 홍수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감명받아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화면들은 강의 폭이 평균 1.2km에 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32개의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80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나요? 저는 중립적인 어조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매년 6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있어요. 박민서 씨가 대답했어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이나 적었어요. 6천만 명이라니.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3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제가 더 질문하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소동이 우리를 방해했어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폭우를 보여주는 기상 디스플레이를 가리키고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박민서 씨가 옷장에서 2개의 우비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의 홍수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잠수교로 가봅시다. 저는 혼란스럽지만 호기심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 차로 향했어요. 암스테르담에서는 폭우가 내릴 때 펌프 스테이션과 홍수 방벽을 점검하곤 했는데 대신 우리는 다리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박민서 씨는 저를 안전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로 안내했어요. 아래에서는 2층의 다리가 보였어요. 위쪽 다리는 평소처럼 차량이 다니고 있었지만 아래쪽 다리는 점점 불어나는 물에 잠기고 있었죠. 일부러 물에 잠기게 하는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래쪽 다리는 수위가 높아질 때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다른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물이 특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센서가 자동으로 다리 통행을 차단하고요. 저는 비를 맞으며 완전히 다른 수자원 관리 접근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나라에서는 물을 막기 위해 더 높은 벽과 더 강한 펌프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물과 함께 일하면서 특정 지역에 통제된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죠. 물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의 파트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제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인상적인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가장 큰 도전은 그 뒤에 있는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물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과 협력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불빛이 한강의 넓은 표면에 반사되고 있었죠. 제가 경력을 쌓아온 수자원 관리에 대한 확신이 마치 발밑의 모래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삶에서 처음으로 제가 수년간 해결해온 문제들에 대해 하나 이상의 올바른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햇살로 밝아오고 있었어요. 박민서 씨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는데 그녀 뒤 벽에는 자전거 2대가 기대어 있었죠. 오늘은 여의도 공원을 자전거로 탐험해 볼 거예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알려줬어요. 한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인처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더 많은 기술 문서와 수질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이었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건 귀중한 연구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열정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현장 관찰도 유효한 연구 방법이라고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었죠. 자전거를 탄 지 좀 오래됐어요. 헬멧을 조정하며 솔직히 말했어요. 수영 배우는 것과 같아요. 박민서 씨가 대답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강을 따라 이어진 매끄러운 길을 따라 출발했어요. 한강이 우리 옆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지도나 사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물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잔잔한 파도가 강변을 치고 있었죠. 오른쪽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왼쪽으로는 거대한 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다른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천천히 페달을 밟고 있었고 밝은 스포츠 옷을 입은 진지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우리 옆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노부부들은 별도의 산책로를 따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하루를 즐기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매년 6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 공원들을 찾아와요. 우리가 타는 동안 박민서 씨가 어깨 너머로 말했어요. 그 숫자는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3배가 넘는 숫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질은 어떤가요? 저는 여전히 해결할 문제를 찾는 과학적인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오염 문제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수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가 전망대에 멈추자 설명했어요. 강 전체에 센서가 있어서 데이터를 우리 센터로 보내고 있어요. 또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돕는 정기적인 청소 프로젝트도 있고요. 작은 수질 테스트 키트를 꺼내서 강가에서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있는 도시 강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물이 깨끗했거든요.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지역을 지나갔어요. 어떤 구간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거나 물에 발을 담그는 콘크리트 둑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식물과 작은 습지가 있는 더 자연스러운 강가로 복원되어 있었죠. 우리는 도시의 필요와 자연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박민서 씨가 설명했어요. 일부 지역은 홍수 통제를 위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고 있죠. 물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멈췄어요. 시원한 음료와 함께 앉아있을 때 여러 대의 전문 카메라로 강의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저분은 마리오 페레즈예요. 박민서 씨가 그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는 사계절 내내 한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작품을 봐야 해요. 사진 작가가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그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3년 동안 살았다고 해요. 그의 친근한 미소와 열정적인 태도는 바로 호감이 갔어요. 한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마리오가 카메라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서울의 심장이죠. 이 사진들을 보세요. 그 이미지들은 제가 수문학자로서는 절대 기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낚시를 가르치는 모습. 젊은 사람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강 뒤에서 요가를 연습하는 모습. 밤의 물 표면에 반사되는 도시 불빛들이 춤추는 별처럼 보이는 패턴을 만들고 있었죠. 이 사진들은 숫자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줘요. 마리오가 설명했어요. 강은 사람들을 연결해요. 추억을 만들고요. 홍수 통제나 수자원 관리 이상의 것이죠. 그의 사진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훈련은 물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제 차트와 그래프에 담을 수 없는 강 관리의 또 다른 차원이 있었던 거죠. 한강은 단순히 통제해야 할 수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새로운 생각을 시험하듯 천천히 말했어요.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예요. 마리오와 박민서 씨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양한 공원 지역을 통해 자전거 투어를 계속했어요. 잔디 언덕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물 위로 바람에 춤추는 다채로운 연을 날리고 있었죠. 대학생들은 그늘진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고요. 한 곳에서는 테이블에서 전통 보드게임을 연습하는 그룹도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네덜란드의 강 관리와 비교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을 일상생활과 분리시켰어요. 물을 막기 위해 벽을 세웠죠. 우리의 물과의 관계는 통제와 방어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 서울에서의 관계는 연결과 즐거움에 관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모든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관제센터의 기술 데이터, 제가 직접 측정한 수질 수치, 잠수교 설계의 스케치, 오늘 공원에서 본 것들에 대한 설명도 적어놓았고요. 두 가지 정보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나는 기술과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 강과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죠. 둘 다 중요했지만 제 훈련은 그중 하나만 이해할 수 있게 준비시켰던 거예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강 표면은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제 전문적인 확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고, 내일은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 터였어요.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침 안개가 물 위에 걸려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방문했던 다른 강변 지역과는 달랐어요. 박민서 씨는 이곳이 예전에 정수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시설을 허물어버리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독특한 공원으로 변모시켰던 거죠. 예전에 큰 콘크리트 탱크였던 곳을 걷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은 울창한 정원과 작은 연못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래된 파이프들은 아이들이 오르며 웃고 있는 놀이터 구조물이 되어 있었죠. 산책로는 공간을 가로질러 이어지며 이 장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구역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허물고 평범한 공원을 지를 수도 있었어요. 박민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기로 했죠. 이끼로 덮인 벽을 따라 손가락을 쓸고 있었어요. 콘크리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강하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자연이 그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도록 초대받은 느낌이었죠. 물은 한때 화학물질을 운반했던 수로를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는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었죠. 이곳은 제 자신의 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종종 오래된 구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여기서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오래된 산업부지가 지워진 게 아니라 변화된 거였죠. 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요.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첫 번째 초안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배운 놀라운 것들에 대해 쓰고 있었죠. 잠수교가 홍수 때 잠기도록 설계된 방법. 강변공원이 사람들을 물에서 분리하는 대신 물과 연결시키는 방법. 오래된 산업부지가 철거되기보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모니터링 센터의 데이터와 재수질 테스트 결과도 포함했어요. 하지만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과 마리오가 저와 공유한 계절이 변하는 동안의 강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넣었죠. 보고서가 완성되자 암스테르담에 있는 얀 스미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얼굴이 제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고 제 발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죠. 한강 시스템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들은 수자원 관리에 우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르다는 게 나쁜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인가요? 얀이 물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의미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단지 물과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죠. 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예요. 저는 그에게 잠수교,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변화된 정수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얀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와 의심에서 관심으로 표정이 바뀌고 있었죠. 이것은 로테르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아마도 강변을 따라 더 많은 공공시설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던 바로 그거예요. 저는 동의했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및 강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한강을 방문했어요. 물은 조용히 흐르며 작은 배들을 실어 나르고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한 첫 별들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길을 따라 산책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명랑한 종소리를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이곳을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과학적 훈련은 측정하고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한강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쳤어요. 물은 단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함께하고 즐기고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죠. 제가 집으로 가져갈 교훈은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완전히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일할 때 최고의 답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가지고 온 경직된 생각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선유도 공원의 콘크리트 탱크를 떠올리면서 부드러워졌어요. 강가에 서서 조용한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들을 네덜란드로 가져가겠다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변의 자연 세계와 연결시키는 수자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요. 한강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서울을 통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배운 것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된 숨은 학자로서 제 여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